인물야담 특집 인물로 본 옛날 이야기 6편 모음. 아래와 같은 순서로 1시간 동안 재생됩니다. 인물 이야기. 무식한 시험관의 현명한 꾀. 이문혼이 홍문관 교리가 된 지 얼마 안 됐을 때의 일입니다. 정조 임금은 과거 시행을 앞두고 팔도에 파견할 경시관 문제로 고심에 빠졌습니다. 경시관은 3년마다 지방에서 과거를 치를 때 서울에서 파견하는 시험관을 이루는 말이며 응시자 선정에 있어서 절대적 권한을 가진 책임자이기도 합니다. 정조는 이문혼을 불러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은 인재를 뽑으려면 향시부터 공정해야 하는데 지금 홍문관에는 그런 인물이 드물구려. 그대는 과인 마음을 알겠지만 그를 잘하지 못해 보낼 수 없으니 참 딱한 노릇이요. 이런 한탄을 들은 이문혼은 송구스럽다면서도 다음과 같이 아뢰었습니다. 만약 하명하신다면 무슨 수를 쓰더라도 공정하게 인재를 뽑아 전하의 뜻을 받들겠사옵니다. 그러자 정조는 빙글에 미소 지으며 이문혼을 전라도 경시관으로 임명했습니다. 나름 이문혼을 믿는 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홍문관 관리들은 아무리 기지가 있더라도 글을 모르는 사람이 어찌 글 잘 짓는 사람을 고르겠냐며 뒤에서 코웃음치고 수군거렸습니다. 또한 이문혼이 경시관으로 온다는 소문이 퍼지자 전라도 각 고을 수령들은 한몫 잡으려 들떴습니다. 이문혼의 부족한 한문 지식은 관리들 사이에서도 널리 알려진 까닭에 수령들은 이 기회에 응시자로부터 뇌물을 받을 생각에 잔뜩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원래 향시는 경시관 아래에 지방 수령 중 부시관 3시관을 뽑아 3사람이 주관하여 시험을 치렀습니다. 따라서 탐욕스러운 지방 수령은 이때 술수를 써서 톡톡히 챙길 수 있었습니다. 이런 사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이문혼은 전주에 도착하여 관찰사를 만나본 후 복론에 따라 영암 군수를 부시관, 옥과 영감을 3시관으로 뽑고 시험장을 나주로 결정했습니다. 곧바로 나주에 도착한 이문혼은 부시관과 3시관을 만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하께서 나처럼 글도 모르는 사람을 경시관으로 임명할 때는 가서 호강 좀 하고 오라는 뜻이 아니겠소. 이문혼은 그러면서 시험에 관한 일체를 이들에게 일임하고 자신은 술이나 실컷 마시며 즐기고 돌아가겠노라 말했습니다. 2시간은 겉으로 어이없는 표정을 지었지만 속으로는 다행이라고 생각해 그럼 자신들이 맡은 바 최선을 다하겠노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초시가 시행된 날 경시관은 정말로 시장에 나타나지도 않고 기생집에서 술을 마시고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여 부시관과 3시관이 과거를 주관했습니다. 시험 다음 날 나주 목사가 경시관을 위해 베푸는 연회에 2시관도 참석해 경시관에게 시험 경과를 보고하고 그들이 뽑아봉한 글장 위에 경시관 신 이문혼 금봉이라 쓰고는 수교를 요청했습니다. 이문혼은 그것을 받아 술상 옆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동관네들 수고 많이 하셨소. 글 모르는 나 대신 애써주니 그저 고마울 뿐이요. 오늘은 나주 목사께서 이렇게 잘 차려주셨으니 술이나 질탕 마시며 풍치 있게 한번 놀아봅시다. 이문혼은 과거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 꺼내지 않은 채 술잔을 주거니 받거니 하며 음주를 즐기다가 연회가 끝나 헤어질 무렵 2시간의 소매를 잡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동관네들 부탁이 하나 있소. 돌아가신 선친 음덕으로 나는 이렇게 출세했소만 내 아들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하오. 내가 글을 배우지 못한 일이 이렇게 한이 될 줄 몰랐소. 그래서 하는 말인데 이번에 낙복지 중에서 쓸만한 것을 가려 가져가면 아들들 과문 공부에 도움이 될 듯 싶소. 내일 내가 한턱 낼 터이니 와서 몇 개 뽑아주시구려. 낙복지는 과거에 떨어진 사람의 답안지이고 과문은 문과 과거에 보이는 여러 가지 문체를 이루는 말입니다. 그것으로 아들들을 공부시키겠다는 말이었으므로 2시간은 그러겠노라 약속했습니다. 이튿날
2시간이 객관에 도착하니 아담한 술상이 차려져 있고 이 문원 옆에는 낙복지들이 여기저기 널려져 있었습니다. 이 문호는 2시간을 반기며 말했습니다. 어서 오시오. 문장 보기가 참 어렵구려. 이 중에서 쓸만한 게 있거든. 몇 장 골라주오. 이 문원이 나름대로 골라놓은 50장쯤 되는 낙복지를 가리키자 2시간은 다시금 살펴보면서 그중 잘된 것만 속속 뽑아 몇 장을 가렸습니다. 그러자 이 문원이 2시간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지금 뽑아낸 글들은 모두 괜찮은 것이오. 그에 대해 2시간은 말하길 떨어지기는 했으나 모두 훌륭하고 급제감보다 더 나은 것도 많다면서 아드님의 과문 공부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이문호는 전날 받은 봉투 속에 있던 글장들을 전부 꺼내고 방금 고른 글장들을 넣고 봉하면서 말했습니다. 과거 시험이란 원래 잘 지은 글을 뽑는 것이니 이것들을 급제로 정합시다. 뜻밖의 상황에 2시간은 당황해 서로 얼굴을 쳐다보고는 몽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문원이 이어 잘 지은 글을 제쳐두고 잘못 지은 글을 뽑을 수는 없지 않냐고 말하자 1시간이 용기를 내어 제 선정은 불공스러운 일이 아니냐며 조심스럽게 반대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이에 이문호는 정색하며 잘못된 것을 고치는 일이야말로 공정한 처사라고 반박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인재를 뽑는 일이 우리 직분 아니요. 잘못 지은 글을 뽑는 것은 곧 상감을 속이는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소? 이쯤 되자 2시간은 어찌할 도리가 없어 그저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문호는 새로 뽑은 글 봉투 위에 수교를 했고 2시간은 무안하여 어쩔 줄 몰랐습니다. 상관이 무식하다며 얕잡아보고 방심했다가 일격을 맞은 셈이었으니까요. 이문호는 다음날 서울로 돌아와 뽑아온 글을 임금에게 올렸습니다. 정전은 봉투를 떼어 하나하나 글장을 살펴보더니 우수한 글이 많음을 확인하고 감탄했습니다. 다른 도의 경시관에게 비길 바가 아니었으므로 정전은 크게 기뻐하면서 의심스러운 얼굴로 이문호에게 물었습니다. 그대는 글도 모르는 터에 무슨 재주로 이런 좋은 글들을 뽑았어? 이문호는 사실을 하나도 빼지 않고 일일이 아뢰니 정전은 영상에서 내려와 그의 등을 어루만지며 말했습니다. 과연 명시관이여. 마음이 곧지 못하면 글 잘하는 사람이 무슨 소용이 있겠소? 명문장이더라도 뇌물을 주고 뽑힌 급제자라면 선정을 베풀 리 없다는 뜻의 말이었습니다. 정조가 만면의 만족감을 드러내자 이문호는 임무완수를 속으로 자축했습니다. 이문호는 영의정을 지낸 이천보의 아들인데 이천보는 영조 37년 장원세자의 평양으로 놀러간 사건에 대하여 임금에게 세자의 허물을 용서해달라는 탄원 유서를 남기고 세자사로서 책임을 지겠다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 뒤 장원세자가 뒤주에 갇혀 죽었고 15년이 지나 장원세자 아들인 정조가 등극했습니다. 정조는 아버지 장원세자를 위하여 목숨 바친 이천보의 고마움을 잊지 않고 그 아들 이문호를 불러 문과 급제도 시키고 벼슬도 내렸습니다. 이문호는 마음만 먹으면 권세를 부릴 수 있고 치부도 할 수 있었지만 정조에게 사사로운 청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임금이 불러 무슨 청이 없느냐고 묻자 이렇게 답했습니다. 주신 벼슬도 과분한데 더 무엇을 바라겠사옵니까? 다만 어려서 서울의 양자로 와 농촌의 인심과 물정을 모르니 신에게 작은 고을을 맡겨주신다면 가서 백성을 다스리는 법을 배우고 싶습니다. 이문원이 현재 직급보다 낮은 고을 수령을 자원하자 정조 임금은 그 뜻을 가상하게 여기고 전라도 어느 조그마한 고을의 군수로 내보내면서 엄히 말했습니다. 그대가 백성을 잘못 다스리면 크게 벌할 터이니 실수 없이 잘하도록 하라. 이렇게 해서 이문원의 목적지에 도착해보니 온 고을에 글 못하는 원님이 온다고 소문났고 아전들은 이 기회에 사또를 휘어잡을 궁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송사로 올리는 소지에
어려운 한자를 골라 쓰고 글씨도 알아보기 힘든 초서로 흘려 써서 바쳤습니다. 사또가 실수하면 권위가 떨어지므로 그걸 약점으로 삼아 아전들의 세상으로 만들기 위함이었지요. 그걸 모를 리 없는 이문호는 속으로 괘씸하게 여기면서도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듯 소지를 다 읽는 척하고 난 다음 제사를 받아 적으라고 말했습니다. 형리가 붓을 들고 엎드려 받아 적을 준비를 하자 사또 이문호는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홍당이라 적어라. 얼토당토하는 지시에 형리는 사또를 빤히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황송하오나 홍당이란 글자는 처음이옵니다. 그래? 그런 글자도 못 쓴다는 말이냐? 그럼 바스락이라고 쓰거라. 듣도 보도 못한 한자 바스락을 적으라니 형리가 더욱 기가 차서 멍하니 사또를 바라보자 이문원이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늘 쓰는 말도 받아 적을 수 없다니 내 놈들이 수십 년 배웠다는 글자는 대관절 무엇이란 말이냐? 이렇게 쉬운 글자도 못 쓰면서 어떻게 아전 노릇을 한단 말이냐? 형리를 비롯한 아전들이 쩔쩔매자 사또가 이어 말했습니다. 우물 정자 가운데에 점 하나 찍으면 홍당 자가 되고 조두 밑에 뱀 사자를 쓰면 바스락이 되지 않느냐? 우물에 돌을 던져서 나는 소리가 퐁당이고 풀 속에 뱀이 기어가면 바스락 소리가 난다는 점을 감안한 임시 변통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글자는 본시 말처럼 사람의 의사를 표시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일진데 너희들이 잘 쓰지 않는 한자어로 누구를 농락하려 하냐고 호통쳤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용서할 테니 이후 장께 부리지 말고 소지는 업문으로만 올리거라. 이처럼 신임 사또의 기지 넘치는 처사와 추상 같은 호령에 그날 이후 아전들은 허튼 수작 부릴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고을에서 아전 행패에 따른 폐단들이 사라지자 백성들은 이문원원의 선정을 칭송했고 임금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정조는 임기 마친 이문원을 내직으로 불러들여 홍문관 교리로 영전시켰고 앞에 밝혔듯 전라도 경시관을 맡긴 것입니다. 천기를 알아챈 점성가 고려판 노스트라다무스. 전라도 영왕 구인마을에 어려서부터 밤마다 별만 바라보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소년은 별을 보다가 어느 때는 웃고 어느 때는 고개를 갸우뚱하고 어느 때는 슬픈 얼굴이 되는 등 때때로 남모를 감정 변화를 자주 드러냈기에 마을 사람들은 그가 별 때문에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별 귀신이 붙어서 실성했나 봐. 모두 이상하게 여겼으나 그는 낮에는 글방 공부에 충실했을 뿐만 아니라 총명해서 스승님에게 칭찬받았습니다. 그는 자라면서 점차 천문학에 정통했고 어렵다는 주역을 줄줄 외웠으며 이따금 점을 치면 틀림이 없었습니다. 그는 관상이나 수상이 아니라 오로지 별을 관측하여 큰 별난에 대해 예언하여 마쳤습니다. 외적이 해안을 노략질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무력 왕건은 장차 사만통일 야망을 품고 있었는데 한 번은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아침에 잠에서 깬 왕건은 신하를 불러 해몽자라는 사람을 불러들이라고 명했습니다. 이에 신하가 전라도 영암 땅에 명성자자한 점성가가 있는데 길이 멀어 며칠 시간이 필요하다고 답하자 왕건은 오래 기다릴 수 없으니 어떻게든 사흘 안에 데려오라고 지시했습니다. 당시 가는 데만 빨라도 사흘 넘게 걸릴 거리였지만 일단 전령이 급히 말을 타고 출발했습니다. 전령은 밤낮으로 말을 채찍질하며 달려서 사흘째 되는 날 밤에야 점성가로 유명한 최총진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집안 사람이 말하기를 최총진은 사흘 전 급한 볼일이 있다며 집을 나간 상태라고 했습니다. 전령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하늘을 쳐다봤습니다. 바로 그 시각 최총진은 송도에 도착해서 궁궐 수문장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명을 받고 왔으니 임금님을 뵙게 해주십시오. 수문장은 나이 20도 되지 않은 청년의 말에 어이없어 하면서도 마지못해
방문객의 신분과 함께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영암 땅에 사는 최총진입니다. 임금께서 큰 꿈을 꾸시고 저를 찾으시기에 왔습니다. 청년의 황당한 말에 수문장은 이상한 놈이라고 생각하면서도 형식상 필요하니 증거를 보여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청년이 그건 없다고 답하자 수문장은 그럼 내일 아침에 다시 오라고 말했습니다. 최총진은 물러서지 않고 오늘이 부르신 기한이라고 강조하며 말했습니다. 저는 죄를 면하겠지만 수문장께서는 벌을 받으실지 모릅니다. 그 말에 내심움찔한 수문장은 잠시 기다려보라는 말을 남기고 안으로 들어가서 보고했습니다. 얼마간 시간이 지나서 돌아온 수문장은 미처 몰라봐서 죄송하다며 공손한 태도로 입고를 허락했습니다. 궁궐 안으로 들어서자 숙직 장군을 비롯해 나졸 4명이 초롱불을 든 채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최총진은 그들로부터 안내를 받아 왕을 배웠습니다. 자네가 점을 잘 본다는 최가인가? 왕건은 이름을 물으면서 어찌 알고 이 시각에 찾아왔느냐고 물었습니다. 최총진은 사흘 전에 별을 보고 알았기에 미리 말을 타고 출발해서 시간에 맞춰 왔노라고 답했습니다. 그 말에 깜짝 놀란 왕건은 자신이 꾼 꿈을 얘기해주면 곧바로 해몽할 수 있겠냐고 물었습니다. 어몽을 들려주소서. 왕건이 말한 꿈 내용은 이랬습니다. 왕건은 어떤 산으로 사냥을 나갔다가 도중에 사람 집보다 훨씬 큰 벌집을 발견하고는 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벌들이 사방에서 날아오기에 크게 놀란 순간 잠에서 깼다면서 왕건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벌집을 쑤셨으니 무슨 난이라도 일어날 흉조가 아닌지 염려되는구나. 그런 왕건의 염려와 달리 최총진은 밝은 얼굴로 해몽했습니다. 마마, 그 일은 천하를 손에 쥘 객이란 징조입니다. 왕건이 의아해하자 최총진은 이어 알기 쉽게 설명했습니다. 왕씨 성을 가진 임금이 벌집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벌들이 왕왕거리는 소리를 들었으니 왕중왕이 된다는 풀이었습니다. 사만통일의 위협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최총진의 독특한 해석에 왕건은 손뼉을 치며 좋아했습니다. 꿈에서 달려드는 벌들로 인해 혹시 모를 반란을 걱정했는데 그게 아니라 삼국통일 길몽이라니 그보다 기쁜 일은 없는 까닭입니다. 기막힌 반전 해몽에 감탄한 왕건은 최총진에게 다음과 같이 엄숙히 말했습니다. 내가 내 꿈을 알아냈으니 오늘부터 이름을 지몽이라고 해라. 황공하옵니다. 하여 최총진은 뜻밖의 국왕으로부터 직접 이름을 하사받는 영광을 얻었고 아울러 다음 날부터 공봉하라는 어명까지 받았습니다. 공봉은 임금의 말을 받아 명령서를 짓는 일을 맡아보는 벼슬입니다. 왕건은 최지몽을 곁에 두고 총회했으며 마침내 사만을 통합해서 명실공히 왕중왕이 되자 최지몽에게 금중고문이라는 높은 지위를 내렸습니다. 최지몽은 왕건이 승하한 후 고려 이대왕 해종 때 사천관으로 있으면서 왕실에 대한 길흉 판단에 예언자 노릇을 했습니다. 해종 2년의 어느 날 밤 최지몽은 유성이 자미성을 침범하는 천기를 보고 긴급히 왕에게 아뢰었습니다. 장차 사직을 범할 변란이 있을 징조이니 한 곳에 계시지 말고 어소를 자주 변경하소서. 건의에 따라 왕은 수시로 거처를 옮겼고 소재를 비밀에 붙였습니다. 그러던 중 해종이 신덕궁에서 자던 날 밤에 왕규가 자객을 보내 궁을 침범했습니다. 해종은 자객을 가까스로 제압하고 목숨을 지켰지만 신경쇠약에 걸려 재위 3년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뒤이어 즉위한 정종은 왕규를 참살하는 한편 최지몽의 공을 표창하여 밀주사기로 승진시켰습니다. 최지몽은 6대 성종에 이르기까지 6왕을 모셨으며 모든 왕에게 신통한 점성술을 인정받으며 궁을 지켰습니다. 5대왕 경종 5년에도 별을 통해 별난 징조를 알아챘습니다. 객성이 제자성을 범했으니 수기를 엄중히 하라고 건의했는데 과연 왕승이 모반을 일으켰으나
수기군이 즉시 진압했습니다. 최지몽은 고려판 노스트라다무스인 셈입니다. 인물야담. 장난에서 시작된 신통한 일. 조선 전기에 전라도 고부고을 근처 산에서 한 청년이 석불을 바라보며 정성스럽게 기도했습니다. 부처님께 비나이다. 이번 과거에 꼭 합격하게 해주십시오. 청년이 그렇게 소원을 말하자 부처님이 답하는 듯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 정성이 참으로 지극하구나. 청년이 놀란 얼굴로 귀를 기울였을 때 다음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내가 과거에 합격하려거든 경서에 이러이러한 대문을 정통하도록 하라. 대문은 이야기나 글 따위의 특정한 부분을 가리키는 말이니 부처님이 경서의 어떤 부분을 콕 집어 공부하라고 알려준 것입니다. 석불이 입을 벌려 말한 것도 아니건만 뜻밖의 계시를 받았다고 여긴 청년은 4미터 넘는 높이의 석불을 새삼스럽게 바라보며 합장으로 인사했습니다. 석불은 정말로 청년에게 시험 문제를 알려준 것일까요? 아니라면 어찌된 일일까요? 그 청년은 어려서부터 글 공부에 매달렸습니다. 소년 시절 서당을 다녀온 후 집 밖에서 무리지어 노는 다른 아이들과 달리 그는 어디서든 책을 읽었습니다. 친구들이 뒷동산이나 개울로 가서 놀자고 유혹해도 소년은 꼼짝 않고 방에 앉아 경서를 외우고 틈틈이 시를 지었습니다. 친구들이 공부벌레라고 놀려도 상관하지 않고 공부한 덕에 그는 15세 때 향시에서 장원을 차지했습니다. 향시는 지방에서 실시한 과거의 초시를 이루는 말이며 여기에 합격해야 서울에서 복시를 치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과거 합격을 떼어놓은 당상이라 말했으나 그는 여전히 갈 길 멀다고 판단해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시험에 신이 있다면 지켜보고 계실 거야. 어느덧 나이 17세가 된 청년은 과거 국제를 목표로 삼았기에 1차 관문을 통과한 뒤 더욱 공부에 매진하다가 힘들 때면 특정한 곳을 찾아가곤 했습니다. 그는 근처 산중턱에 위치한 석불이 있는 곳을 휴식 장소로 좋아했습니다. 주위 경관이 뛰어나게 아름다워 그곳에 있기만 해도 마음이 평안해지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서 있는 대형 석불 머리에 올려진 동그란 복에는 왠지 모르게 지친 마음을 감싸주는 상징물처럼 여겨졌습니다. 청년은 글을 읽다가 피곤하여 쉬고 싶으면 석불이 있는 곳으로 가서 전망을 바라보거나 근처 잔디에 앉아 맑은 하늘을 바라보고 밝은 미래를 상상하며 충전했습니다. 길을 걸어가는 그에게 누가 어디 갔다 오냐고 물으면 그는 빙긋이 웃음으로 답했습니다. 그날도 여느 날처럼 산중턱으로 가서 석불에게 간절한 마음을 나타냈습니다. 이때 미리 석불 뒤에서 기다리고 있던 한 친구가 목소리를 변조해서 부처님처럼 응답했습니다. 청년은 그 말을 계시 겸 응원으로 생각하고 석불이 가르쳐준 대목을 철저히 암송했는데 놀랍게도 정말 그 부분이 출제되었습니다. 덕분에 청년은 그의 별시문과에서 장원을 차지했습니다. 불과 17세 나이에 당당히 급제하여 금이 환영하자 한 친구가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일전에 자네가 석불에게 기도할 때 내가 석불 뒤에 숨어 있다가 장난삼아 한 말을 기억하는가? 이에 청년은 빙그레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그것은 부처님께서 자네로 하여금 그렇게 하라고 감흥의 계시를 내려 벌어졌던 일일세. 그러므로 나는 자네의 말이 아니라 부처님의 말씀이라 믿고 있다네. 그 말에 친구는 2번 놀랐습니다. 자신이 말한 대목이 실제로 출제된 일과 그걸 부처님의 계시로 믿고 정진한 친구의 대답이 모두 자신의 예상을 벗어난 까닭입니다. 정작 본인은 과거에 떨어졌으니 대단히 민망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이 일화에 등장하는 주인공 청년의 이름은 이희맹입니다. 그는 재능보다 노력을 중요하게 여기고 실천해서 뜻을 이뤘습니다. 이희맹은 이듬해 홍문관수찬에 임명되어
경연 검토관을 겸직하면서 양민들의 군역이 과중함을 논하고 그 시정을 건의했습니다. 1494년 연산군 즉위 때 한직으로 밀려났다가 중종 반정 이후 다시 등용된 뒤 훈구파 공신들의 사치와 횡포를 비판했습니다. 41세 때 부모님 병간호를 위해 고향으로 내려왔다가 급환으로 세상을 떠나자 중종 임금이 매우 안타까워했습니다. 한편 익제 이명이 지쳤을 때마다 찾아갔던 석불은 오늘날 정읍시 망제봉 산중턱에 있으며 일명 대암석불이라고도 불립니다. 기이하게도 4.28m 높이의 불씨는 좌대에서 서쪽으로 20cm 정도 벗어나 있는데 석불이 정들었던 이익제가 현감을 지낸 해남을 바라보고자 스스로 걸어나갔다는 말이 전합니다만 진짜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역사야담, 걱정 많은 도적, 임꺽정 이야기. 해도 너무하네. 16세기 중엽 조선은 지배계층의 수탈 정치로 인해 나라가 몹시 어지러웠습니다. 탐욕에 눈먼 지방관리는 백성을 사정없이 착취했고 너무 많이 빼앗긴 농민들은 땅 없는 소작농으로 전락하여 신음하거나 여기저기 떠돌며 살아갔습니다. 모든 걸 잃은 농민이나 상인 혹은 천민 중 일부는 산으로 들어가 도적이 됐으며 수확철인 가을에 부잣집을 습격했습니다. 이 도적들은 어두운 밤에 밝은 횃불을 들고 출몰했기에 명화적, 화적대라고 불렸습니다. 이 무렵 경기도 양주에서 태어나 황해도에서 살던 백정 한 명이 뜻을 같이 하는 농민 수십 명을 거느리고 황해도 산악지대를 중심으로 도적질에 나섰습니다. 그는 여타 도적과 달리 나라 걱정을 많이 했기에 임꺽정으로 불렸습니다. 나라 꼴이 엉망이라 걱정이야. 관리들이 너무 부패하니 그도 걱정이로세. 한자로는 임거정 혹은 임거질정이라고 표기된 임꺽정은 힘이 무척 세고 용맹했으며 날쌘 데다 지혜까지 겸비한 인물이어서 따르는 부하가 많았습니다. 임꺽정이 출연한 1559년은 윤원영 일파가 세도 정치를 펼치며 온갖 부정부패를 일삼던 시기였고 여기에 여러 해에 걸쳐 흉년이 들어 민심이 매우 흉흉했습니다. 대낮에는 거지가 돌아다니고 밤에는 도적이 나타나 재물을 빼앗은 후 집에 불을 지르고 도망치니 대다수 백성의 삶은 그야말로 생지옥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도적이 이기는 해도 임꺽정은 약탈 대상을 부잣집으로 정했습니다. 탐욕스러운 부자놈들만 털고 기회를 보아 관아의 창고도 노리자. 임꺽정은 9월산에 본거지를 두고 주변 고을에 부자 양반집을 털었습니다. 임꺽정이 도적이 된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백정의 아들로 태어난 그는 천민 중의 천민이라 하여 마을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했고 동네 우물물도 마시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임꺽정은 양주 불곡산에서 흘러내리는 물을 먹고 자랐는데 그 물에 광물질이 많아 기골이 장대해졌습니다. 그는 홀대를 참지 못해 19살에 의적이 됐으며 얼굴에 털이 많아 털북숭이로 보였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평안도의 한 장사꾼이 여러 진꾼을 데리고 도적 있는 산을 넘기 전에 들른 주막에서 온 얼굴이 털북숭이인 사내를 발견하고 음식을 어떻게 먹는지 궁금해서 비싼 국수를 사두었습니다. 털북숭이는 수염을 양갈래로 갈라서 두 귀에 걸치고 순식간에 국수를 먹어치웠습니다. 장사꾼은 신기해하며 몇 그릇을 더 사주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도적산을 넘어도 될 만큼 많은 사람이 모였기에 장사꾼은 고개를 넘었습니다. 그때 도적 수십 명이 나타나 재물을 빼앗았는데 우두머리가 털북숭이였습니다. 임꺽정은 국수를 사준 장사꾼을 알아보고는 재물을 돌려주면서 죄를 넘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장사꾼보다는 돈 욕심 많고 인색한 부잣집을 집중적으로 노렸습니다. 노략질에 자신감을 얻은 임꺽정무리는 이윽고 관아를 습격하여 곡간을 털었으며 일부는 가져가고 일부는 주변에 사는 가난한 이들이나 말단 관리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이것으로 줄인 배를 채우시오.
정말 고맙소이다. 이때부터 임꺽정 무리는 의적으로 여겨졌습니다. 사람들은 임꺽정의 관아노략질을 은근히 통쾌해했고 부패한 관리응징에 대해 대리만족을 느꼈습니다. 자진해서 임꺽정 무리에 들어가는 이들도 있었고 마을에 그대로 살면서 필요에 따라 임꺽정 무리에게 협조하는 사람도 많아졌습니다. 관아에서 수색 나와도 백성들은 알면서 모르는 체하거나 임꺽정 무리를 숨겨주었습니다. 우리는 병력이 적으므로 맞대응하면 불리해. 임꺽정은 관군의 정면으로 맞서지 않고 게릴라전으로 응대하여 타격을 주었습니다. 나라 꼴이 정말 걱정이야. 내가 손을 좀 봐줘야겠어. 임꺽정은 그러면서 계속 관아 창고를 습격하거나 외진도로 길목에서 궁궐로 향하는 곡물, 진상품 수레를 공격하여 빼앗은 뒤 식량 및 재물을 빈민들에게 나눠줘 백성의 인심을 얻었습니다. 그 영향으로 황해도와 경기도 일대에서 임꺽정은 영웅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는 난세의 영웅이야. 임꺽정은 관대하면서도 냉정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는 특히 구송원이나 곡식을 받았던 백성의 배반을 절대로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누군가 관가에 임꺽정 무리의 행적을 신고하거나 알려줄 경우 반드시 그를 붙잡아 죽였습니다. 그러하기에 그런 임꺽정의 행위를 영웅적으로 생각해 자진하여 결탁하는 이도 있었고 보복이 두려워 마지못해 협조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정 입장에서 보면 임꺽정은 흉악하고 매우 위험한 도적이었습니다. 하여 1559년 3월에 황해도 일대 관리를 대부분 무관으로 교체한 후 임꺽정 무리를 토벌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해 4월 21일 개성부 포도관 이옥근이 관군 수십 명을 거느리고 임꺽정 무리를 추격했으나 오히려 역습을 받아 붙잡혀 죽임을 당했습니다. 우리를 걱정시키던 놈을 죽였도다. 이 일은 임꺽정 무리의 사기를 드높여 주었고 황해도 일대 백성들도 심리적으로 큰 지지를 보냈습니다. 임꺽정 무리는 이따금 개성에 나타나다가 1560년부터는 한양에까지 출몰했습니다. 뭐라? 한양에까지 도적들이 나타났다고. 도대체 무엇들 하고 있는 게냐? 조정은 발칵 뒤집혀 총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그래도 임꺽정 무리는 경기도 이곳저곳에 수시로 나타나 관군을 괴롭혔습니다. 1560년 11월은 임꺽정에게 불운했습니다. 그달 하순에 임꺽정 신복 서림이 관군에게 붙잡혔기 때문입니다. 서림은 엉가이라는 가명으로 한양 충내문 밖까지 가서 술 마시다가 당시 순찰 중이던 포도대장 김순고의 불신 검문에 걸려들어 체포됐습니다. 너는 처음 보는 놈인데 행색이 의심스럽구나. 어디 사는 누구인지 밝히거라. 일설에는 토포사 남치근이 구월산에서 임꺽정 무리를 포위했을 때 서림이 위기를 느끼고 제발로 걸어내려와 투항했다고도 합니다. 어느 설이 옳든 간에 서림은 붙잡히자마자 순식간에 변심하여 임꺽정을 배신했습니다. 임꺽정을 잡게 해드릴 테니 제 목숨을 살려주심은 물론 벼슬을 내려주십시오. 알았으니 어서 그놈이 어디 있는지 말하거라. 확실히 약조해 주셔야 말씀드리겠습니다. 알았다고 하지 않았느냐? 조정에서는 빨리 임꺽정을 잡고 싶은 마음에 서림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리하여 서림은 임꺽정의 차후 계획을 고자질했습니다. 며칠 후 임꺽정 무리가 봉산 군수로 새로 부임한 이흥례를 살해할 예정입니다. 서림은 그 뒤 관군의 첩자로서 임꺽정 무리를 잡아들이는 일에 공을 세웠습니다. 이는 임꺽정이 알면 땅을 칠 노릇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서림은 임꺽정 무리 가운데 유일하게 배운 사람이자 뛰어난 모사였던 까닭입니다. 어찌된 일인지 서림이 보이지 않으니 걱정이구나. 임꺽정은 서림이 배반한 줄 미처 모르고 그의 행방을 백방으로 수소문했으나 행적을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관군에서 서림을 숨겨두고 연막작전을 폈기 때문입니다. 11월 26일 평산부사 장효범은
봉산군수 이음례와 합세하여 임꺽정 무리를 추격했습니다. 하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참모 서림을 잃었을지라도 임꺽정의 두뇌 역시 만만치 않았습니다. 임꺽정은 서림이 광군에게 붙잡혔음을 직감했지만 그가 배신했으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놈이 걱정이긴 해도 그럴 리는 없을 거야. 임꺽정은 그동안 배신자를 철저히 응징했던 데다 무리 중에서 서림을 유난히 아껴주었으므로 배신할 리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어쨌거나 임꺽정은 광군에 대한 공격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황해도와 경기도는 물론 강원도에까지 활동지역을 넓혔고 백성들은 점점 더 의적 임꺽정에 빠져들었습니다. 신출 규모란 일화가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자 임꺽정을 흠모하는 사람까지 생겼습니다. 조정에서는 지역 관리들을 다그치며 임꺽정을 붙잡지 못하면 파면한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그에 따라 임꺽정 체포는 가장 시급한 일로 떠올랐고 그해 12월 28일 조정에서 그렇게 기다리던 소식, 즉 황해도 순경사 이사증으로부터 임꺽정을 사로잡았다는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조정에서는 그게 정말이냐? 라고 반색하면서 한시름 놓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님이 곧 밝혀졌습니다. 의금부에서 임꺽정이라는 자를 취조한 결과 임꺽정의 형 가도치임이 드러난 것입니다. 이사증은 중대한 허위 보고를 했다 하여 파직당하고 옥에 갇혔습니다. 형님마저 붙잡혔으니 참으로 걱정이구나. 임꺽정은 그렇게 중얼거렸어도 서림과 가도치가 붙잡힌 뒤에도 도적 활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은 임꺽정 무리가 모이면 도적으로 합세하고 무리가 흩어지면 농민으로 돌아가는 전략으로 적극 협력했습니다. 그만큼 정부에 대한 백성의 불신감은 크고 깊었습니다. 1561년 9월에 의주 목사 이수철이 임꺽정과 한원을 마침내 잡았습니다라는 보고를 올렸습니다. 즉각 조사에 나선 의금부는 붙잡힌 이들로부터 임꺽정과 한원이라는 자백을 받았습니다. 의금부는 이번엔 정말 임꺽정을 붙잡았구나라고 생각하면서도 신중을 기했습니다. 저자는 임꺽정이 아니옵니다. 그는 저렇게 생기지 않았습니다. 서림이 두 사람을 보고 가짜라고 확인해 주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추궁하자 두 사람은 의주 목사의 꿰매에 빠져 허위로 자백했다고 뒤늦게 사실을 밝혔습니다. 의주 목사는 즉각 파직당했고 임꺽정 명성만 더 높아졌습니다. 그해 10월에는 임꺽정 무리가 해주의 민가 30호를 불태우며 건재를 과시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한층 민감해진 조정은 무조건 체포를 강조했고 이때부터 광군들은 의심스러운 사람은 무조건 붙잡아 매질하며 임꺽정 행적을 물었습니다. 관청 업무는 오직 임꺽정 검거 하나로 집중됐으며 5일에 한 번씩 여는 장터도 열지 못하게 했습니다. 사람이 모이면 군중 심리에 의해 도적에 가담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1562년 1월 초 임꺽정은 일생일대 큰 위기에 빠졌습니다. 그달 초에 토포사 남치근이 많은 군사를 거느리고 임꺽정 무리를 추격하여 구월산 일대를 에워싼 것입니다. 임꺽정은 한동안 저항했지만 조표원은 포위망을 어쩌지 못해 급히 어느 총가로 숨어들었습니다. 그 집으로 광군이 다가오자 임꺽정은 그 집 할머니를 위협하여 말했습니다. 살고 싶거든 당장 문 밖으로 나가서 도둑이 저리로 달아났다고 소리치시오. 겁에 질린 할머니는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총가 주변에 몰려들었던 광군은 정말 그런 줄 알고 급히 그리로 추격했습니다. 임꺽정은 그 사이 군간 복장으로 갈아입고 활과 칼을 든 채 병사들 틈에 섞였습니다. 그렇게 잠시 광군과 같이 추격에 나선 임꺽정은 갑자기 아파서 좀 누워 쉬어야겠다라고 말하면서 슬쩍 뒤로 빠졌습니다. 모두 그런 줄 알고 그냥 지나치려 했습니다. 임꺽정이 한숨 돌리면서 군졸의 말을 빼앗아 타는 순간 난데없는 고함이 터졌습니다. 저놈이
바로 임꺽정이다. 서림이 임꺽정을 알아보고 광군에게 빨리 체포하라고 소리쳤습니다. 깜짝 놀란 광군은 임꺽정에게 활을 쏘아 쓰러뜨렸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붙잡힌 임꺽정은 15일 후에 처형당했는데 죽기 전 여러 차례에 걸쳐 주변 사람들에게 배신감을 토로했습니다. 아껴줬던 서림이 이렇게까지 배신할 줄은 미처 몰랐어. 믿었던 참모에 배반이 준 충격이 무척 컸던지 임꺽정은 처형 직전까지 어떤 소동도 일으키지 않았고 조용히 죽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이후 세상 사람들은 저 혼자만 살려고 의리를 저버린 자를 가리켜 서림 같은 놈이라 욕했습니다. 임꺽정은 그렇게 죽었으나 그 후유증은 매우 컸습니다. 임꺽정의 난으로도 불리는 이 사건을 기점으로 농민 봉기가 종종 일어났고 조선의 왕권은 급속히 약해졌습니다. 그럼에도 관료들은 자신들의 부패를 반성하지 않은 채 백성의 고통을 외면하고 정쟁으로 소일했습니다. 30년 뒤인 1592년에 일어난 7년 전쟁 임진왜란에서 조선 조정의 무능한 대응은 어쩌면 예고된 불행이었는지도 모릅니다. 한편 조정의 사관은 임꺽정의 반란 원인이 근원적으로 정부에 있음을 어느 정도 인정했습니다. 그들이 도둑이 된 것은 왕정의 잘못이지 그들의 죄가 아니다. 라는 내용의 명종실록 기록이 그걸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사야담, 서희의 대담한 외교술 성공 비밀. 서희가 983년 병관어사에 임명되어 왕을 수행하여 서경, 지금의 평양에 갔을 때의 일입니다. 모처럼 서경에 온 성종은 몰래 금수산 영명사에 가서 풍류를 즐기며 놀고자 했습니다. 고구려 광개토대왕께서 세웠다는 절을 직접 보고 싶구나. 그건 왜? 곤란하단 말이냐? 그렇다면 몰래 가서 잠시 보고 오겠노라. 성종은 산이 얼마나 아름다우면 금수라 이름 지었는지도 궁금해서 산행에 나서려 했습니다. 묵무백관은 보안 문제로 어쩔 줄 몰라 하며 감히 말하지 못했습니다. 이때 서희가 왕에게 글을 올려 옳지 않다고 간했습니다. 서희는 왕의 서리빨 같은 질책을 각오했으나 성종은 뜻밖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과인이 짧은 생각을 했두다. 과인에게 그걸 일깨워 주었으니 말과 안장을 상으로 내리노라. 성종은 이에 그치지 않고 얼마 뒤 서희를 문화시중의 다음가는 벼슬인 내사시랑으로 승진시켰습니다. 서희는 아무를 멀리하고 바른 말하는 충신이었고 성종은 그런 신하를 아낄 줄 아는 형군이었던 것입니다. 18세 때인 960년 과거에 장원 급제한 서희는 972년 송나라의 사신으로 가서 10여 년 동안 단절된 외교관계를 복원했고 국내에서는 문무양면에서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서희의 강직한 면모를 보여주는 일화는 또 있습니다. 공빌령 정우현이 바로 다스려야 할 7가지 일을 논하는 상소문을 올렸을 때의 일입니다. 하급 관리의 상소에 불쾌감을 느낀 성종은 재상을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정우현이 감히 직책을 벗어난 일을 논했으니 벌을 주는 것이 어떠한가. 모두가 성종의 기색을 살피며 합창하듯 명령대로 하겠노라 답했으나 서희 홀로 다르게 말했습니다. 옛날에는 가난한데 관직이 없었는데 직책을 벗어났음이 무슨 죄입니까? 성종을 비롯해 재상들이 황당한 표정으로 쳐다보았으나 서희는 말을 이었습니다. 재주 없는 신이 재상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지위를 훔치고 헛되이 녹만 먹고 있기에 직분 낮은 자가 정사의 성공과 실패를 논하게 했으니 이는 신의 죄입니다. 더구나 정우현이 논하는 일은 대단히 적절하므로 상을 주어 장려해야 합니다. 서희는 왕을 탓하는 게 아니라 고위관리인 자신의 잘못을 거론하며 정우현을 감쌌습니다. 잠시 정막이 흐른 후 왕은 서희 말에 크게 깨닫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성종은 상소문 올린 정우현을 종육품 벼슬인 감찰호사에 임명하여 나랏일에 잘못된 게 있는지 살펴보게 했으며 서희에게는
아름답게 수놓아진 안장과 좋은 말을 주며 치하했습니다. 이렇듯 어진 임금 성종의 다스림 아래 안정을 찾아가던 고려에 크나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993년의 거란이 갑자기 쳐들어온 것입니다. 거란군 책임자 소선영은 뛰어난 기동력으로 황해도 봉산군을 점령한 다음 고려에 문서를 보내 당장 무릎을 꿇으라고 요구했습니다. 거란군 우두머리 소선영이 내건 고려 침략의 근거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 거란이 이미 고구려의 옛 땅을 차지했는데 지금 너희가 국경을 침범하여 땅을 빼앗아가므로 우리가 와서 토벌하려 한다. 둘, 거란이 사방을 통일했음에도 아직 스스로 와서 섬기지 않은 자는 기어이 쓸어 없애버릴 것이니 시간 끌지 말고 빨리 항복문서를 보내라. 이 같은 항복 요구 문서를 받아든 고려 조정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신하들은 하루빨리 항복 문서를 보내야 국토를 보존할 수 있다거나 서경 이북 땅에는 어차피 여진족이 많이 살고 있으므로 거기를 내주고 화친함이 좋겠다는 등 마음 약한 목소리들을 다투어냈습니다. 성종은 이러한 절망적 의견에 약간 동조했습니다. 신흥 군사 강국에 맞서기에는 고려 군사력이 약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성종은 마침내 땅을 떼어주자는 의견을 따르기로 결정하고 다음과 같이 명했습니다. 서경에 있는 창고를 열어 백성들이 마음대로 가져가게 하고 그래도 남는 게 있거든 적의 군량이 되지 않게끔 대동강에 던져버리도록 하라. 거란군이 텅 빈 서경에서 철수하게끔 유도하자는 전략이었습니다. 이때 서희가 성종의 그런 명령을 만류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식량이 충분하면 성을 지킬 수 있고 싸움도 이길 수 있습니다. 전투에서 이기고 짐은 군대에 강하고 약함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적의 허점을 찾아내 움직이는 데 있는데 어찌하여 서둘러 버리려고만 하시나이까? 더구나 식량이란 백성의 목숨과 같습니다. 그 식량이 적의 손에 들어가더라도 강물에 헛되이 버리는 일은 하늘의 뜻에 어긋날까 두렵습니다. 서희 홀로 결연한 표정으로 단언하자 성종은 생각을 바꿔 말했습니다. 경의 생각이 무소. 식량 버리라는 명을 거두겠소. 성종이 마음을 바꾸자 서희가 이어 말했습니다. 거란의 동령에서 우리 안북부까지 수백 리 땅은 모두 여진이 살던 것을 광종께서 빼앗아 가주와 송성 같은 성을 쌓았습니다. 지금 거란이 쳐들어온 뜻은 이 두 성을 찾으려는 것입니다. 서희는 그러면서 고구려의 옛 땅을 찾겠다는 거란의 말에는 사실 고려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담겨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그들의 군사력이 크게 우세한 것만 보고 서경 이북 땅을 떼어주는 것은 묘책이 아니며 또 삼각산 이북도 고구려 옛 땅인데 저들이 계속 욕심을 부려 요구한다면 역시 내주겠냐고 반문하면서 땅을 떼어주면 만세의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임금께서는 서울로 돌아가시고 신들에게 한번 싸워보도록 한 뒤에 논의해도 늦지 않습니다. 이런 서희의 의견에 대부분 대신이 거란군에 화만 돋을 거라며 반대했으나 고민 끝에 결단을 내린 성종은 서희를 중군사로 명하고 시중문화시랑 최량과 더불어 군대를 이끌고 북쪽 국경에 주둔하며 평안도를 방비하게 했습니다. 서희는 전투태세를 갖추면서도 한편으로는 협상을 생각했습니다. 항복 요구 문서 속에서 고란의 약점을 간파한 서희는 국서를 들고 대범하게 소선영을 만났습니다. 소선영은 서희가 찾아오자 거만하게 내려다보며 나는 대국의 귀인이니 그대는 뜰에서 나를 향해 절해야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서희는 소선영의 위압적 요구를 단호히 거부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신하가 임금을 대할 때라면 모르겠지만 양국 대신들이 마주보는 자리에서 어찌 그럴 수 있겠는가? 서희의 의연한 태도와 당당한 논리는 소선영을 심리적으로 압도했고 이런 기세는 협상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소선영은 말하길 고려는 신라 땅에서 일어났고 고구려 땅은 자신들 차지였는데 고려가 조금씩 먹어 들어왔으며 송나라를 섬기기에 출병했노라 일갈했습니다.
그러면서 소선영은 만일 땅을 떼어서 바치고 황제에게 아련할 사신을 보내면 무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항복하지 않으면 공격하겠다는 협박이었습니다. 이에 서인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은 채 태연히 대답했습니다. 그렇지 않소. 우리나라가 바로 고구려의 옛 땅이요. 그렇기에 나라 이름을 고려라 했고 평양에 도읍하였소. 서인은 이어 말하길 만약 국경을 따진다면 거란의 동경도 고구려 국경 안에 있던 것인데 어찌 조금씩 먹어들었다고 할 수 있고 압록강 안팎도 고려 경내인데 교활한 여진이 지금 훔쳐 살면서 통로를 막아 바다를 건너기보다 더 어렵기에 황제를 아련할 수 없으며 그런 연유로 사신을 보내지 못하고 있노라 해명하면서 소선영에게 당부했습니다. 만일 여진을 쫓아내고 우리의 옛 땅을 찾아 성보를 쌓고 길이 통하면 어찌 사신을 보내지 않겠소. 장군이 만일 나의 말을 전하여 천자께서 들으신다면 이를 가엾게 여겨 받아들이실 게 분명하오. 거란의 실체를 인정하면서도 고려의 입장을 밝힌 현명한 화술이었고 한편으로는 거란에게 회군할 명분을 주는 말이었기에 소선영은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국 소선영은 거란 임금에게 전령을 보내 상의한 뒤 마치 너그러운 척 고려 입장을 받아들이면서 철군을 결정했고 서희의 조리 있는 말과 의젓한 태도에 감탄한 소선영은 낙타와 말, 양 등 많은 가축과 비단을 선물하고 돌아갔습니다. 이에 따라 싸우지 않고 목적을 달성한 서희는 개선 장군처럼 당당히 고려 도읍으로 돌아왔습니다. 서희가 소선영을 설득한 비결은 뭘까요? 그것은 말재주가 아니었습니다. 고려고란 송해역학 관계를 정확히 파악한 상태에서 거란이 원하는 게 뭔지 알아내고 그에 맞는 대답을 들려준 게 협상 승리 요인이었습니다. 송나라와 맞선 거란으로서는 고려와 전쟁을 벌임에 부담 느꼈기에 겁만 준 채 화친을 맺으려 했는데 고려가 표면상 그렇게 반응하자 타협에 응했던 것입니다. 서희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거란과 통교하려면 여진을 몰아내야 한다고 주장하여 그 뜻을 관철했습니다. 서희는 직접 군사를 이끌고 여진족을 쫓아냈으며 여러 고을에 성을 쌓고 고려 영토를 압록강까지 확대했습니다. 서희의 담판 덕분에 고려는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청천강에서 압록강까지 영토를 늘리는 데 성공했으니 절체절명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전하위복으로 만든 셈입니다. 이 공으로 서희는 내사문화성의 으뜸 벼슬인 종일품 내사령에 올랐고 아버지 서필과 더불어 부자 정승이라는 명예로운 기록을 남겼습니다. 또한 서희 아들 선울도 훗날 문과의 장원급제의 관직에 나갔으며 문화시중에까지 올라 우리나라 역사에서 찾아보기 힘든 3대 연속 정승이라는 명성을 쌓았습니다. 역사의 아담, 여성의 상처받고 남성의 위로받다. 용량, 단호 5원. 충선왕은 세자로 있던 1292년 조인규 딸과 결혼했고 이어 1296년 원나라로 가서 성종 조카 딸이자 진왕 간말할 딸인 개국대장공주와 혼인했는데 이 일은 그에게 복잡한 운명을 안겨줬습니다. 1298년 23세 나이에 고려 제26대 왕이 된 충선왕은 즉시 대대적인 개혁에 들어갔습니다. 내시 및 관청의 등급을 올려 왕권을 강화하겠노라. 이때 충선왕은 원나라의 강요에 따라 낮췄던 관청 이름 대신 광정원, 자정원 등의 새로운 관청을 신설해서 자주적인 면모를 강조했습니다. 광정원은 왕명출납과 군사기밀을 관장한 관청이고 자정원은 목축일을 맡아보던 관아입니다. 개국대장공주가 이런 조치를 못마땅하게 여겨 사사건건 간섭하자 충선왕이 화내며 그만 좀 하라고 말했습니다. 공주가 나설 일이 아니라오. 뭐라고요? 누구 덕에 왕이 됐는지 잊으셨나요? 공주는 그저 나를 잘 내조하면 돼요. 정치를 잘못하는데 가만히 있으라고요? 그런 소리 하려거든 내 앞에서 사라지시오. 충선왕이 이처럼
단호히 말하자 공주는 눈물을 흘리며 이어나간 후 원나라에서 데려온 종신 활활불화를 공주전으로 불러들여 말했습니다. 충선왕이 관직을 변경하는 등 원나라에 대항하고 있소. 또한 조비만을 총애하고 나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있으니 당장 원나라 황실로 가서 이를 전해주시오. 그건 사실이었습니다. 충선왕은 세자 때 인연 맺은 조비를 무척 아끼며 여러모로 챙겨줬습니다. 참다 못한 개국대장 공주가 어느 날 충선왕에게 따졌습니다. 왜 조비만 예뻐하고 나를 외면하나요? 그 말에 충선왕은 공주를 달래느라 진땀을 흘렸습니다. 그렇지 않소. 나는 둘 다 사랑하오. 당신은 말뿐이에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으므로 원나라 황실에 이를 겁니다. 오해이니 제발 그런 일을 하지 마오. 충선왕의 정치와 사랑을 모두 못마땅하게 생각한 개국대장 공주는 결국 그의 5월 없는 말을 꾸며 편지로 쓴 다음 종신을 통해 원나라 황태우에게 보냈습니다. 그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았습니다. 조비가 저를 저주하고 있으며 왕은 원나라식 관직을 변경하는 등 제국에 반하는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아래와 같은 글이 궁궐문에 붙어 개국대장 공주를 자극했습니다. 조인규의 처가 무당을 불러 구술했다. 왕이 공주를 사랑하지 못하고 오로지 자기 딸만 사랑하게 해달라고 빌면서 공주를 저주했다. 누가 무슨 의도로 써붙인 글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짐작컨대 충선왕의 개혁정책에 반대하는 기득권 세력의 음모였지만 개국대장 공주는 잘됐다는 심정으로 또 사람을 보내 이 사건을 원나라 황실에 알렸습니다. 이에 원나라에서는 즉각 사신을 보내 사건을 조사했고 조인규와 그의 아내 그리고 딸이자 고려 왕비인 조비를 원나라로 끌고 갔습니다. 이 일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조인규가 고문에 못 이겨 허위자백하자 그와 관계된 신하들을 모조리 원나라로 압송하고 재산을 몰수했으며 급기야 그해 8월 충선왕을 폐위시켰습니다. 이른바 조비무고 사건은 이후 고려에 대한 원나라의 간섭을 늘리는 계기로 작용했으니 몽골족 여인의 질투 및 충선왕의 서투른 대처가 사태를 악화시킨 것입니다. 충선왕은 왕위에서 물러난 후 원나라로 호송되어 10년 동안 영경에서 살았습니다. 충선왕은 이때 심한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따라온 신하들이 은근히 자신을 무시하고 전적으로 원나라 황실에 아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었으니 원충입니다. 믿을 사람은 오직 원충뿐이구나. 강원도 원주 태생인 원충은 18세의 부름을 받아 충선왕을 정성으로 섬겼습니다. 충선왕은 잘생기기까지 한 원충을 호감 어린 눈으로 바라보다가 이윽고 사랑을 느꼈습니다. 하여 원충을 침실로 불러 용량을 했습니다. 용량이란 사내끼리 하는 성행위를 뜻하며 중국 전국시대 위왕이 동성애로 총애하던 신하를 용량군이라 이른 데에서 유래했습니다. 쉽게 말해 용량은 남성 사이의 동성애를 가리키며 당시 원나라에 그런 풍습이 유행하고 있었습니다. 사랑을 나눈 후 충선왕이 원충을 그윽한 눈으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너 때문에 참 마음이 좋구나. 성은이 만극하나이다. 충선왕은 원충을 내급사에 임명하는가 하면 왕족 성왕씨를 내려주고 이름을 주로 고치게까지 하는 등 깊이 사랑하고 신임했습니다. 믿음은 갈수록 깊어져 충선왕은 원충을 대원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대원은 왕명하다를 맡아는 벼슬이지만 원충은 솔직한 심정을 밝히며 사양했습니다. 황공하오나 소인이 아직 어리고 학식이 부족하니 그 뜻을 거둬주소서. 그러자 충선왕은 자기 뜻을 헤아리지 못한다고 크게 화내면서 일전에 내린 사성명을 도로 거두고 내치었습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크고 마음이 식으면 성욕도 사그라드나 봅니다. 원충의 처신을 자신의 사랑에 대한 거절로 판단한 충선왕은
분노하여 외면하고 다른 일을 찾았습니다. 그렇게 예뻐 보였던 원충은 밉상으로 느껴졌고 한동안 잊고 지냈습니다. 그러다 문득 불현듯 보고 싶어지기도 했는데 충선왕은 자존심으로 인해 원충을 굳이 찾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원충은 충선왕을 마음속에서 지우지 않았습니다. 먼저 고려로 돌아간 원충은 1308년 충선왕이 복위하여 원나라에서 고려로 돌아올 때 압록강으로 나가서 기쁜 마음으로 영접했습니다. 충선왕은 그런 원충을 다시 총애하여 곁에 두었습니다. 역시 내가 최고로다. 충선왕은 여성과의 사랑에서는 쓴맛을 봤으나 남성과의 사랑에서 위로를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 문헌에 기록된 최초의 동성애자는 누구일까요? 몇몇 창가에서 화랑에 대한 낭도들의 사랑이 존경심을 넘어 연모 감정까지 느껴지는 내용이나 신라 제36대 임금 해공왕이 여자 옷을 즐겨 입고 여자처럼 행동했다는 기록으로 미뤄 신라 시대에 동성애적 사랑이나 행위가 있었으리라 여겨집니다. 그렇지만 동성애자가 분명한 최초는 고려 제7대 임금 목종입니다. 목종은 어머니와 그 정부인 김치양의 견제에 의해 권력에서 밀려나자 마음의 상처나 외로움을 남색으로 풀었습니다. 고려 사저료에 따르면 목종은 용모가 아름다운 유행관을 남달리 아끼고 사랑하며 남색으로 총애했습니다. 그러므로 목종이 우리나라 문헌에 기록된 최초의 동성애자인 셈입니다. 좋아요 및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